저 엄청나게 많은 분들 앞에 이게 쓰게 되니까 좀 떨리긴 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사회적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 백이동 소유하고 직접 살고 있는 미도 아파트 주민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매출 한 6천억 정도 하는 중견회사 CFO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고 있는 게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부동산 융합대학원하고 도시대학원에서 석사 학생들, 박사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일부러 이 앞에다 좀 쓰라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업체가 진행을 하시다가 굉장히 좀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꼭 이 얘기 넣으라 그랬는데 저 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나왔고요. 언주중학교 업무국민학교 졸업해서 저희 동네에서만 저도 30년 이상 살아온 동네 주민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재건축 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써놨듯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해가 얽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는요, 이제 어, 구역 지정이 되고요. 주민 공람 얼마 있다 하게 된 다음에 강남구청 주관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제 추진위원장 선거가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추진위 셋업하고 나서 조합하는데도 이제 1, 2년 정도 걸리고요. 조합 설립된 다음에 그 이후로도 갈 길이 굉장히 깁니다. 뭐 저희 사업 시행 인가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해야 되고요. 저희도 이제 하나하나 분양도 받아야 되고 시공사 선정한 거 가지고 공사해야 되고 이주도 하고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이후로도 7, 8년이거든요. 지금서부터 거의 한 길면 10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될 기간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긴 프로세스의 재건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로 잘 아는 주민이 정말 많이 있나요? 거의 없죠. 이거는 이 업에서 아예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정법 같은 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 뭐라고 알기가 굉장히 됐어요. 네, 여기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뭐 이런 발표가 처음이라서 그 어, 전체 프로세스를 알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제 이력에서 봤지만 그래도 건설회사 임원 지금 10년 이상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공학 박사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아파트 주민 중에는 그 재건축 프로세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주민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서 미제협에서 오늘 발표를 좀 부탁을 해주셨고 저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뭐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일반적인 주택 사업하고 이 재건축 주택 정비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행사라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설계하는 회사 시공사를 데리고 인허가 관련된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재건축 사업은요, 저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굉장히 많은 숫자의 비전문 일반 조합원들이 아주 능수능란한 그 시공사를 컨트롤해야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업체, 설계사, 간평사, 철거업체, 영양평가업체, 정비업체까지 수많은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대관 업무까지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의 주인인 저희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그 본질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뭐 재건축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런 느낌이 좀 있어요. 누가 더 많이 하나 자랑하기 대회 같아요. 저도 저희 재건축 모임 있는 막 800명 가까이 들어가 있는 방 있잖아요. 열심히 토론해 주시는 분들 보시면 제가 도시공학 박사인데도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근데 어, 그렇게
소수의 어떤 분들이 이 내용을 깊이 아는 게 정말 재건축 사업 성공에 중요할까?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수의 주민이 넓게 이해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지금 단계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재건축 사업의 본질, 수익 구조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돈을 버느냐 쓰느냐는 분담금을 내느냐 아니면 환급금 돌려받느냐잖아요. 저희가 분담금의 정의라는 거가 사실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사업이 끝나고 난 종후 자산의 전체 평가액에서 종전 자산에다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런 말씀 들어보셨죠? 비례율이라고요. 그래서 비례율이 100%가 넘으면 사업성이 좋아서 돈을 돌려받고 비례율이 100%가 안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 정도의 느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비례율이라는 거의 정확한 정의도 사실은 어떠냐면요. 구역 내 사업 완료됐을 때 대지하고 건축물이 얼마쯤 될지를 추산한 금액입니다. 거기서 총 사업 비용 예상되는 금액을 뺀 거를 지금 현재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사업하는 10년 걸려요. 근데 10년 후에 우리 아파트가 얼마에 분양돼서 몇 세대가 지어져서 얼마에 분양돼서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어때서 얼마의 가격 정도로 추산될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에서 아직 선정도 되지 않은 시공사가 얼마의 비용을 쓸지 그리고 조합 사업비는 주민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그 금액을 추산한 금액으로 계산된 게 비례율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비례율이 몇 프로인데 뭐 어쩌고 분담금이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이 프로세스를 잘 아는 한 사람으로 절대 의미 없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사례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파트 바로 근처 옆 단지잖아요. 개포주공 5단지인데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희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게 정비구역 지정이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2017년도 9월에 했고요. 2020년 12월에 조합 설립됐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비구역 지정되더라도 또 몇 년 시간 갔죠, 그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인 올해 5월 17일 날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는 제일 따끈따끈한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분담금 예시를 보시면 위에 줄이 지금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주택 평형이고 밑으로 되는 게 이제 몇 평 분양받느냐예요. 제일 오른쪽에 34평 하나만 보면 지금 글씨가 흰색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조합 설립 전에는 8,900만 원 환급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합 설립 불과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요. 2억 3천만 원 돈 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바로 눈앞에 옆에 있는 단지에서도 저렇게 계속 바뀌는 게 분담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단계에서는 비례율이 어떻고 부담금이 어떻고 하는 얘기에 여러분들 신경 쓰시기보다는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진짜 여기 또 앉아 계신 분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거 설명을 해봤거든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서 좀 쉽게 바꿔봤어요. 제일 쉬운 버전은 저희가 집에서 그래도 가계부 예전에 쓰셨잖아요. 지금 잘 안 쓰시지만 그 가계부가 쓰는 돈 대비 들어오는 돈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쓰는 돈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저희가 시공사 선정에서 도구 공사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쓰는 게 이제 조합 사업비인데요.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이자 내는 거, 용역비, 뭐 각종 영향평가비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생각이 다르면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비용이 메인 비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어떤 부분이 있냐? 저희가 분양해서 얻는 분양 수익금이죠. 그거 아니면 전부 다 조합원들이 내는 돈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급공사비하고 사업비 돈 쓰는 거를 일반 분양 수익금으로 커버를 하고요. 돈이 남으면 저희가 가져가는 거고 돈이 부족하면 저희가 돈을 내야 되는 형태인 거고요. 요거를 돈을 내는 상황과 받는 상황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산 쉽게 100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지출 비용인 도급공사비가 70원, 조합사업비가 30원이면 사실 저희가 버는 돈, 뭐 100원 썼으니까 100원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반 분양 수익금이 6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0원 메꿔야죠.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100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분양 수익금 60원이 아니라 120원을 받았다. 뭐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그 당시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아주 많은 금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20원을 돌려받는 거고요. 이렇게 일반 분양 물량 증가나 분양가 증가가 사실은 그동안 재건축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심 내용이었었어요. 저희가 일반 분양 물량을 얼마나 뽑아내냐?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몇 프로인데 재건축을 하면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일반 분양을 늘리니까 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서 조합원들이 돈 안 내고도 재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분양가를 얼마 받느냐가 뭐 6천만 원 받냐 7천만 원 받느냐에 따라서 전체 수익이 확확 달라지는 구조였던 거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가 지난 2010년도서부터요. 이 재건축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서울시의 시장님이요. 민주당이었던 거 아시죠? 그죠?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반 물량 늘려줬나요? 늘려주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이 공공기여라는 형태로 해서 임대 물량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양가 어땠어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명목하에서 강남에서 분양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2006년도에 아주 명목상의 제도로 있었던 분양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 있잖아요. 2018년서부터 실제로 시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 아까 저희 문길남 회장님이 재건축으로 돈 벌기 되게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요. 일반 분양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조합원들이 돈을 안 내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을 얘기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나 생각 안 한 게 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돈 쓴 거 대비해서 분양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돈을 메꾸는 거잖아요. 만약에 분양 수익을 극대화 못 하더라도 저희가 70원 쓰는 도급공사비를 60원만 쓰고요. 조합 사업비를 30원 쓸 걸 20원으로 절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합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일반 분양 수익금이 120원이 아니라 100원밖에 안 되더라도요. 사실은 80원만 커버해도 돼서 20원은 오히려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재건축 사업할 때하고는 완전 다르게요. 어떻게 조합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관리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뭔지 잘 모르는 거가 있죠. 저희 일반 그냥 극대화의 핵심 두 개 과제가 사실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랑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네, 거 같네요.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사업 개시 시점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사용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종료 시점이 되게 되는데요. 원래 개시 시점에 저희 주택 가격에다가 나라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에다가 나라에서 인정하는 개발 비용만을 태우고 그거를 넘어가는 부분을 다 전부 다 뭘로 보는 거냐면요. 그게 초과 이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초과 이익이요. 세대당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거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제도고요. 그게 1억 원이 넘어가면 거기에 50%를 환수하게 된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제도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2013년에 저희 경제 위기로 막 꼴까닥꼴까닥 했잖아요. 그래서 2013년에 17년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월서부터 다시 지금 이 제도가 실행이 된 거고요. 자, 제가 대치 쌍용 아파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대치 쌍용 2차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아파트 바로 대각선에 있죠. 세택 길 건너에 있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거기 희한하게 지금 동네 되게 핫한데 혼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2018년에 현대건설 이미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보다 굉장히 빨리 사업 진행했었는데요. 2018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해였습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시작된 해였어요. 그때 어떤 얘기 나왔냐면 돈 다 벌더라도 저 민주당 쪽에서 다 뺏어간다 이런 얘기가 막 휑휑하게 나오던 시절이라서 어떤 의사결정했냐면요. 아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보수 정권 들어서고 돈 뺏어가는 거 이제 없어질 때까지 우리 사업 쉽시다. 사업 무기한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때 조합장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한테 여쭈고 싶은 거는 이거 진짜 잘한 의사 결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18년 이후에 저희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사태 터졌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고요. 전 세계에 물류 대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에서 3년 동안 전무후무하게 건축 공사비가 무려 40%가 올랐고요.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5년 동안 테스트해 보면 체크를 해 보면 공사비만 50% 이상 올라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그 가격으로 공사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지금 딱 6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이 의사결정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이 시공사 선정하고 그 뒤까지 한 5에서 7년 걸리거든요. 지금 아마 내년 정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지금 대치동의 대장수가 저희는 옛날에 정말 축으로 치지도 않던 그 메데펠 청실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초안 무섭다고 이 구더기 무더워서 장 안 담그고 뭐 빈대 잡는다고 막 초가상간 다 태우는 식으로 이렇게 감정적인 의사결정 해버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됐다라는 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의 택지비, 땅값하고요. 그 아파트 건설한 그 건축 비용이잖아요. 택지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땅에 이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뭐 택지 가산비가 붙는 거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건축비라는 거는 나라에서 세팅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에다 가산비가 붙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가산비용 다 빼고 도매가로 공급하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에서 입주 앞두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가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 베일리라는 아파트 아시죠? 반포 경남 아파트 재건축한 거. 그죠? 반포대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거기 입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한강 바로 옆에고, 고속터미널 끼고 있고, 뭐 서초구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 3,000세대짜리 아파트입니다. 아주 기깔나게 좋은 아파트인데, 여기 일반 분양가 얼마였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평당 6천만 원이었어요.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요. 아크로 리버파크라고요. 뭐 얼마 전까지 강남 뭐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였던 아파트인데 아크로 리버파크가 벌써 입주한 지가 8년이나 됐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나중에 네이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평당 1억 2천입니다. 8년 된 신축 프리미엄 다 빠진 아파트가 1억 2천 하는 그 동네에 더 좋은 아파트가 평당 6천가에 분양을 하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같이 분양금 수익이 극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주잖아요. 이 사업의 주인인 사람들이 챙겨야 되는 거는 뭐냐? 이게 주먹구구식인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업 운영을 해가지고 시공비하고 사업비 절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 집행부를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랑 똑같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절대로 안 변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비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습니다.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갔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에서 시간이 꼴 돈이고요. 사업기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까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슈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게 계속 뭐 등락을 반복하기도 하고 정부 정책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신통 기획 이거 진짜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 뭐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신통 기획이라는 게요. 지난 회에 아마 설명회 때 저도 이 자리에서 그 설명회 들었고요. 여기 많은 분들 와서 같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비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준다 그랬어요. 이게 5년 걸리는 거를요. 절반 이상으로 단축을 시키면 2년이나 단축을 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꼴 돈이고 사실 비용 관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눈이 번쩍 띄어졌고요. 근데 알게 된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 시간 줄여주고 재산 늘려주는 대신에 그만큼 공공기여 하라는 문제 꼬다리가 달려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죠. 이게 신속통합 기획 요번에 그냥 뭐 스쳐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니 참고 저거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천천히 할까? 아니 저거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서울시 핵심 정책이라서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럼 저거 혹시 안 했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는 현재 시장님인 오세훈 시장님 핵심 주거 정책이죠. 그죠? 이분이 여러모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셋업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 계실 시절에 있었던 일 한번 저희 복기를 해볼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청계천도 복개를 했고요. 버스 전용 차선도 만들었고 뭐 시프트 뭐 이런 장기 뭐 임대주택 이런 것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그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요. 뉴타운했습니다. 이 뉴타운이라는 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재건축은요. 이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의 시설이 좀 노후화됐어도 기반이 되게 좋은 동네에서 이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건물만 새로 짓는 거를 재건축이라고 그러고요. 재개발이라는 거는 주변의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해서 이거를 도로, 수도, 뭐 공원 전부 다 세팅해야 될 때 이 땅을 다 수용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원점에서 하는 제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제도인데요. 그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대로 진행하려면 조그만 동네 재개발로는 안 되고 이거를 큰 지역의 타운으로 묶어서 새로운 뉴타운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동네 중에 기름, 이하, 왕십리 같은 데는 뉴타운 받아들였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개벽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시장하고 반대축에 있던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강북구의 일부 구들은 끝까지 반대했고요. 나중에 뭐 했습니까? 도심 재생했죠. 동네에 벽화 그리는 거 하다가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네 벽화 그리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핵심 주거 정책은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한다 그래서 바뀌는 정책이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정말 죄송하지만 없는데요. 이런 정책 하에서 저희가 이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희가 반드시 좀 생각해 봐야 될 사례가 아까 제가 그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바로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얘기했잖아요. 네? 아크로 리버파크가 언제 재건축했습니까? 어느 시절에요? 누가 시장일 때?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서슬퍼럴 때 재건축했던 단지예요. 근데 서울시에는 아예 가이드라인 자체가 공공기업 확대였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였었고 재건축하면서 한강에 시민들이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기부 체납하라 그랬고요. 주민들이만 이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공에다 다 개방하라 그랬어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그 시의 그 거의 강압스러운 제안이었는데 그때 조합장을 비롯해서 조합집행부가 상당히 스마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고와 협상을 이끌어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때 서울시하고 협상해가지고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그 지금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킨다라는 인센티브로 반대급부로 받은 게요. 박원순 시장님 때 왜 서울시에 제대로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안 됐습니까? 35층 이상으로 다 못 짓게 묶어버렸잖아요. 벌써 열 몇 층 이상으로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서 35층만 해서 사실은 수익성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아예 그거를 법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38층 받았어요. 그리고 그 38층도 높이가 43층 높이로 받았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수 디자인 적용받았다라는 거로 해서 서비스 면적을 받았습니다. 34평 기준으로요. 서비스 면적이 10평입니다.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한 평에 1억 2천이잖아요. 기부 체납 관련해가지고 정말 막 진짜 기분 나쁜 의사결정을 해야 됐고 저희만 써야 되는 저희 소중한 커뮤니티 시설 다 대중에 공개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뒤로 실속 엄청나게 챙겼고요. 그래서 재건축한 역사 이래 강남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저희 대치동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희 미도 아파트 외에 저희 뭐 대장이 이제 우선리니까요. 우성 아파트 있고요. 성경 아파트 있고 그리고 아파트 있습니다. 아파트 저희 뭐 쳐다나 봤습니까? 근데 저 불안합니다. 아파트는요. 벌써 어쨌든 조합 설립했잖아요. 저희 지금서부터 달려가도 조합 설립하는데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성경은 지금 추진준비위원회, 저희도 추진준비위원회고 우리 김기환 선생님이 하시는 미재준이라 그러나요? 거기도 추진준비위원회인데 이거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 단체 아니에요. 세 군데나 있죠? 그죠? 그리고 우성 아파트는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단계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로 같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의 정책이 이제 앞으로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당분간 오세훈 시장님 계속 시장인데 신통 기획으로 이 많은
초대단지 3,000세대짜리가 넘는 10,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최소한 한 개고요. 많아야 2개 정도가 신통기획안에서 초스피드로 재건축할 거고요. 거기서 소외되는 단지는 이 앞에 단지들 재건축 끝날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예? 우리 바로 옆에 아파트 저 쌍용 아파트에서 봤던 전철과 사례를 저희가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걱정이 되고요. 요거 하나 일단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발표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이거 발표 자료 만들라고 시킬 수도 없고요.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냥 주말에 진짜 쉬지도 못하고 막 이거저거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그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검색하시면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가면 제일 오래된 실거래가 볼 수 있는 게 2006년도고요. 2023년도 실거래가 보는데 보다가 제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아파트랑 지금 소위 말하는 대치동의 대장주가 돼버린 성실아파트 그리고 개포동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 레미안 블레스시리 주공 2단지 있잖아요. 가격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 두 아파트 그 당시 10억짜리 아파트였고요. 저희는 거의 15억짜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50% 차이 나면은요. 지금 강남 아파트랑 동작구 아파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지금 2023년에 저희 아파트 지난달에 신고가 경신했죠. 그죠? 조만간에 그거 사갖고 들어오신 분 아마 저희 같은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실 텐데 이제 27억 됐습니다. 저희가 한 10억 조금 넘는 가격이 그 사이에 변동한 사이에 성실아파트 주공 2단지는 새아파트라는 이름 달고요. 다 20억 이상 늘어났어요. 그리고 재건축하면서 평수 늘리는 스마트한 선택하신 분들은 그것보다 가격 더 벌었어요. 저희가 감정적으로는 저도 너무 기분 나빠요. 아니 신통기획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임대도 좀 늘어야 되고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런 거 하실래요라고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어. 한 번 신청하면 무조건 가는 거래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는 얘기하고 있는 게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스마트하게 따라갔을 때의 재산 가치가 극대화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속동합 기획이 저도 기분 나쁜데요. 단지 위기냐? 저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 지금 뭐 다 같이들 앉아 계시지만 다들 고학력이고요. 그리고 다들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분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신통기획 그냥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떠먹이고 저는 그런 거 너무 싫고요. 근데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방식 자체를 싫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김기환 씨의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이제 설명 쭉 들었는데 솔직히 저도 질문을 좀 하고 싶긴 했는데 무서워서 손을 못 든 1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아니 얼마나 우리 아파트 주민들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수준이 없으면 그 인토라는 그 뭐 무슨 철근 부실 순살 업체 무슨 자회사라고 막 자꾸 막 이런 의심까지 받는 그런 업체 직원이 이 중요한 예?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나? 아니 추진준비위원회면 아직 그런 업체 선정할 단계도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그 돈 누가 물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싫거든요. 이런 전문성 없게 진행하는 거 저는 너무 속상했고요. 두 번째로 정보 차단. 작년 여름에 서울시에서 신속동합 기획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미도 주민 중에 재건축 프로세스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일 텐데 저도 막 보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야, 이거 이대로 진행되면 큰일 난다. 이거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더 빨리 세팅해가지고 서울시한테 막 들어놓고 협상하면서 얻어낼 거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보를 공유를 안 하네. 이 정보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 두 번째 발표해 주실 저희 이제 미디어 부회장님이 정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가지고요. 강남구에 정보 공개 요구 신청해가지고 정보 자료 하드 카피로 준 거 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경비구역이 지정됐다는 거 알게 됐어요. 소통 부재. 지난주에 저는 어떤 기대를 하고 왔냐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질문하면 집행부가 설명해 줄 줄 알았어요. 저 되게 마음 안 좋았던 게요. 되게 연로하신 저희 아파트 주민 한 분 여기 올라오셨잖아요. 그분 진짜 얼마나 용기를 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하셨던 거의 요지가 저는 금방 알아들었어요. 저희 분담금 산정하려면 뭐 내 땅 가격 대비 들어간 돈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땅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집마다 갖고 있는 대지 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지 지분으로 안 하고 이거를 내가 직접 쓰는 전용 면적, 공용 면적으로 나눈 것 중에 전용 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음마 아파트는 다 복도형 아파트죠. 그죠? 그래서 다 그 전용 면적이 복도 뺏기는 면적 때문에 다 작아서 다 같이 작아서 상관없어요. 성경이랑 우성 아파트는 다 계단식이잖아요. 그래서 전용 면적 비율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가요? 대지 지분 대비해서 30평 아파트가 가지는 전용 면적 작잖아요. 근데 그 전용 면적 작은데 그거를 전용 면적 기준으로 분담금 산출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물어보고 싶네, 저 얘기.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 얘기 뭐 고성 관광을 오가면서 설명 못 들었고요. 그날 질문 두 개 나왔던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만 두 번째 굉장히 차분하신 여성분께서 그 질문을 했죠. 저희 무슨 통로라든가 이런 거 뭐 크지 않은 거 내가 다 받고 싶은데 임대 세대 늘어나는 거나 공원 편입하는 건 난 진짜 정서적으로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이 설명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냐면 추진준비위원장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 그게 이제 대답이 안 되시고 기술위원장분 나와가지고 이제 고성이 오가면서 얘기가 끝났고요. 저는 이게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언제 다시 자, 이 정비구역 지정되고 주민 공람하기 전에 최소한 주민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다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되게 속상했던 게 집에 회사에서 오늘 발표 때문에 좀 일찍 퇴근해가지고 돌아왔더니 이거 찌라시가 한 장 꽂혀 있더라고요. 공지로 해가지고.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공원 편익은 어쩔 수 없었고 뭐 여러 가지로 재산상의 장점도 많은 거다. 기부 체납은 주민 제안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써놨는데 그게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고 임대 세대 비율은 음마 아파트로 환산하면 비율이 비슷하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1대1은 2대4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저 도시공학 박사인데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저는 좀 마음 아팠고요. 오늘 뭐 여기 추진준비위원회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실례되는 말씀을 했다면 이해하고 다 같이 저희 주민들이시니까 이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보다 서로 좀 마음을 모아가면서 이런 거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제어 분요, 저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마치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막 미제협의 막 핵심 막 이론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뭐 저도 아파트 이제 소유주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미제협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뭐가 찌라시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게 올 봄이었던 것 같아요. 한 5월 달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요양병원 들어오는 거 난 싫고 뭐 소유주들 모여가지고 커피숍에서 얘기 좀 해야 되고 우리 같이 분연히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얼마집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단톡에 들어갔어요. 단톡에 들어갔더니 하루에 막 단톡이 막 30개, 40개씩 막 올라와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6월 23일 날인가 그때 창립총회 할 때 참석을 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끝날 때쯤에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저는 지금 미제업에서 하는 어프로치가 추진준비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실제 소유주들이 모여서 하는 방식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근데 그때 김영석 회장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니까 도시공학 박사님 주민이 있으면 저희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뜨끔해가지고 끝나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때부터 뭐 조금 제 힘 닿는 대로 설명회나 이런 때는 저도 이제 자발적으로 조금 돕는데 오늘 발표를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지금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희 미제어 구성원들이요 전문성 얘기하는데요 뭐 제가 전문성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참 창피한 일이고 운영위원들이 30분 정도 계세요. 매주 회의를 하는데 다들 생업으로 바쁘신 분들이라서 화상회의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들어도 깜짝 놀랐습니다. 줌으로 화상회의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분담금 관련된 거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그 자료 준비하신 몇 분들이 그 화상회의로 통화를 하는데 화상회의에 들어오신 저희 운영위원 교수님이 어디서 들어오셨냐면요. 남아프리카 학회 출장 가가지고 케이프타운에서 화상회의 들어오셨어요. 밤 11시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서 저희 소유주들이 다 자발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런 오프라인만 24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중요한 회의고요. 사실 더 중요한 회의는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소유주 인증하시고요. 저희 단톡이나 SNS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저희는 발표한 거 오늘도 지금 라이브로 한다 그래서 저 마이크 차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어디 거짓말도 못합니다. 저거 다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를 할게요. 근데 추진준비위원회 하는 거 기분 나쁜 거는 나도 기분 나쁘고 다 알겠는데 이재업은 그럼 대안이 있어? 그 생각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김기한 추진준비위원장님께서 지난주에 그 모두 인사말 할 때 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저희 미도 아파트 명품 단지인데 폐품 단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요, 지금 폐품 단지라고 얘기된 미제업비에서 정리한 저희 미드 아파트 공간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참고로요, 신속통합기획안하고 완전 다른 그림을 그리면 뭐 저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림 그렸다고 다들 뭐라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통합기획안의 가이드라인 그대로 된 땅 모양에다가 그린 겁니다. 공간 배치만 다르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얘기는 아예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보시면 일단 공수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트 재산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향, 그 다음에 중요한 양재천 조망, 외부 공간,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외부 공공 공행 보행로, 뭐 하다못해 동강 간격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신속통합기획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근린공원 다 편입된 그림이죠. 똑같죠? 그죠? 그리고 기부 체납해서 노른자 땅 뺏기는 것도 지금 어쨌든 그림상으로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데 올리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파트가 지금 2436세대죠. 2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안을 보고 나서 저는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무려 34개 동으로 협소한 동강 간격을 가져가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이거는 최근에 아파트 짓는 트렌드하고는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희는 오히려 21개 동을 17개 동으로 축소를 해가지고요. 동수도 최소화하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사비도 좀 절약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신속도화 기획안에서는 공간격 짧은 데는 40m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제일 짧은 거도 80m고요. 긴 거는 200m까지 동간 간격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쾌적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향인데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파트는 남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왼쪽 안이 저 김기한 추진위원회에서 한 신통합 기회가 아닌데요. 지금 파란색 쳐진 동그라미가 굉장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다 동서향인 거예요. 여러분 서양 아파트 살아보셨습니까? 동서향으로? 저는 안 살 거예요. 저거 하면 난 진짜 팔고 이사 가려고. 근데 저희 쪽에서 제안한 거 보면은요. 전부 남동, 남서향으로 나눠가지고요. 서로 약간만 양보를 하면은요. 100% 남향으로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거 재건축하면 나중에 이거 풀고 나가야 되나 투자가 극대화, 이 극대화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도 지난 수년간 아파트에 살면서 양재천 때문에 여기 못 떠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 소위 말하는 그라운딩하고 얼스팅이라 그러죠. 황토길 걷기. 그거에 완전 신봉자라 가지고요. 저도 지금 거기 빠져들어 가지고 매일 집사람 따라 가지고 황토길 걷고 있는데요. 양재천 조망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왼쪽 안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차지하고 있는 조망 가능한 20% 세대가요. 뒤에 있는 모든 세대를 다 막고 있어요. 왜 저렇게 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양재천 조망 가능한 세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거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파트 배치를 잘 해가지고요. 전체 세대의 80%가 양재천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도요. 동과 동 사이에 굉장히 잘게 쪼개진 아주 조그만 공간이 있는 거 하고 통합된 제대로 연결되는 외부 공간이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저는 오른쪽이 훨씬 좋습니다. 자, 지상 보행로 얘기 굉장히 논란의 이슈가 많습니다. 이거 뭐 음마아파트서부터 개포동까지 이어지는 건데,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작년 여름에 서울시에서 그 발표할 때 저희 주민 중에 한 분이 그 개포동, 예? 정말 그 사람, 나는 우리가 넘어가는 건 몰라도 개포동 정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엑스엑스한 그런 사람들 여기 막 그냥 몰려들고 하는 거 싫다.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요. 죄송한 거는 개포동이 먼저 재건축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쪽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넘어가는 거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이, 이 보행축이요. 저희 저 문길라 회장님이 사실은 신세계 건설 출신이고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건설 전문가세요. 이거를 어떻게 풀자라고 제안을 하셨냐면 양재천 쪽이 저희 물난리 때도 느꼈지만은 저 지하철역 있는 때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거의 한 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층고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한쪽을 이거 수평하게 맞추게 되면 이거를 쭉 지하 공간화해서 이게 1층 같은 지하 1층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들어올리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 투명한 덮개를 씌우면 오히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편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통행 때문에 아파트 분절되는 거 안 겪어도 되는 거 해결할 수 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 주민이신 분이 전체적으로 업체 쓰지 않고 주변 지인들 도움 받아가지고 아이디어 내실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데가 미지역이구나. 저는 그런 거 느끼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 이미지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자, 왼쪽 거 굉장히 조밀조밀 34개 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저것보다는 개방감 있는 17개 동이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형태도 더 평범한 주동형체의 단조로운 외관 디자인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주동 형태로 유려한 외관 디자인 갖고 있는 게 저는 더 마음에 들고요.
마지막으로 공공보행 통로로 완전 단지를 분절시킨 게 아니라 땅 자체를 들어올린 포디움 형태로 입체적으로 공간 구성한 게 훨씬 더 저는 전문적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미제협에 말씀하셨죠. 폐품단지라고. 제가 오늘 폐품단지 그림 보여드렸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7년간 외부 업체하고 작업한 결과물 대비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주민들이 직접 작업한 결과 잘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강남 최고의 아파트 단지 저희 심지어 이름까지 줬습니다. 미리. 라미도라고요. 받고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두 번째 발표 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사전 신청 예약 받은 거 아시죠? 그 사전 Q&A 다 올려주신 거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답해 주실 거니까 자리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얘기 들어주시고요. 얘기 끝나고 나면 저희 회장님들 저희는 뭐 어디 안 갑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질문 있는 거 끝까지 다 대답해 드리고 오늘 집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화면 확인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